자, 우리 연속 확률 분포 이야기하던 거 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연속 확률 분포 102쪽부터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갈게요. 102쪽에 보면 연속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는, 이상 확률 변수는 x를 1이다, 2다라고 정할 수 있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위 형태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연속적인 실수값을 변수로 갖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범위의 개념으로 갈 거고, 그 확률의 의미를 넓이로 해석할 거고, 알겠어? 한 가지 값에 대한 확률값이 아니기 때문에 넓이적인 개념을 가지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 그래서 그 확률을 표현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실수, 그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함수값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함수가 있고 여기에 A부터 B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 K에 대한 요 값이 뭐 예를 들어 K, 뭐 2분의 1이라고 했다고 하자. 주어진 함수가 K에서의 값이 2분의 1이야. 이 의미가 X가 K일 때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Y는 fx라는 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럼 Y는 X가 K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1인 거지. 그지? 근데 얘가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준 게 아니야. 왜? 내가 얘기했지.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그 확률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한다? 넓이를 갖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K라는 이 지점에서 요 값은 이 K에서의 K라는, 그러니까 X가 K에서의 이 넓이는 무조건 0이야. 얘는 선이야, 선. 하나의 선은 넓이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넓이가 없는 거야. 알겠니? 넓이를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주어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 x라는 값이 fx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a부터 뭐 x가 b까지라고 주어지지? 그러면 이 함수에서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그런가? 1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값을 구해라 라고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1부터 2를 찾아서 이 밑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얘기해야 돼. 알겠어? 절대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런 확률을 묻지 않아. 물으면 안 돼. 물었다라고 하면 0이라고 답해야 되는 게 맞아. 알겠어? 하나의 수에 대한, 하나의 선에 대한 넓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응? 이건 넓이가 없는 거야. 알아야 돼. 응? 내가 이렇게 그리니까 선이 보이는 거지, 선이라고 하는 건 원래 눈에도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이 두께 자체도 보이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나? 이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함수값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지. 그지? 어떤 함수값이, 여기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에 대한 함수값이 10이라고 나왔어. 될 수 있는 값이야, 될 수 없는 값이야? 얘가 확률 밀도 함수야. 확률 밀도 함수. 확률의 크기는 0부터 1까지밖에 안 되지? 여기 K에서의 함수값이 10이래. 돼, 안 돼? 아니요, 돼요. 얘는 상관없는 거라니까. 얘가 10인데 여기가 10이야. 여기 K에서의 이 값이 K에서 A 값이 10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K라고 하지 말고 1이라고 잡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음에 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다음에 얘가 확률이 밀도 함수의 구간이 1.0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1 이하가 되겠지.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 함수값 자체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함수값은 10이어도 돼요. 이 구간의 크기가 0.01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직사각형인데 이게 0.01인데 여기가 10이야. 요 높이가 10이야.
그럼 얘하고 10 곱하면 0.1이라고 하는 확률이 되는 거야. 얘가 높아도 함수값은 1을 넘어도 그 넓이가 1 이하면 된다고. 알겠니? 함수값은 상관없는 거야.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음수가 되면 안 되겠지. 확률이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음수는 안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확률 밀도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으며 f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지? 얘가 상한선이 제한되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전체 구간의 크기, 이 정의된 구간이 a부터 x가 b까지라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a부터 x가 b까지에 대한 이 값은 확률의 총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1이라는 확률 값을 갖게 될 거고, 그 1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fx의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이 구간 전체 넓이가 확률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안에 들어있는 a하고 b 사이에 있는 a와 b 사이에 있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구해라 라고 주어지게 되면, 확률 알파부터 x가 베타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요 넓이 값을 가지고 확률을 대신하면 된다. 알겠니? 응? a부터 b라고 하는 이 전체 정의역 안에서는 전체 총합이 1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일부분의 넓이가 확률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랑 103쪽, 104쪽 이야기를 했습니다. 104쪽에 1, 2, 3번 풀면서 질문 있습니까? 이런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은 매우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느 정도의 특징과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들을 보기 위해서 함수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긴 했죠.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일종의 지수함수야. 여기 나와 있는 2라는 이 숫자는 이과 학생들만 배우는 자연 로그의 밑 2라는 숫자입니다. 그 2라는 숫자에 얘가 대략 2.71 정도 되는 숫자예요. 2.71 정도 되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야. 그래서 얘는 이런 어떤 약 2.7 정도 되는 1보다 큰 지수함수인 거지. 1보다 큰 지수함수라 증가해야 되는데 지수 자리가 2차식이에요. 제가 2차식이라는 얘기는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2차 함수잖아.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된다. 그치? 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증가하는 이 지수 함수에다가 얘를 갖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2차 함수라서 대칭을 이루고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는 건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계속 증가만 했으면 얘도 계속 증가만 했겠죠. 저 함수의 그래프가. 근데 얘가 이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 이 증가하는 방향과 감소하는 방향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얘가 이런 식의 증가하다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지수 자리에 있는 값이 x는 m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래프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도 x는 m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이 x는 m에 대한 대칭인데 이 m에서가 얘가 최대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x가 m일 때가 이 지수가 0이 되거든. 지수 자리에 있는 게 0이 돼. 이게 0이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얘가 최대가 된다는 의미.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0일 때 다음에 나머지 값은 전부 다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왜? x-m의 제곱은 x-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곱을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x가 n일 때가 딱 0이 돼버리잖아. 제일 큰 거지. x가 n일 때 이 지수가 제일 커진다. x가 n일 때는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2의 0제곱 되겠지. x가 n일 때 이 부분은 1이 돼버린 거야. 지수가 0이니까 1 됐어. 그럼 남는 게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최대값이 된 거야. 얘를 최대값으로 갖는 거야. 최대값으로 갖는 거야.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 얘는 최대가 되는 거야. 이 점의 높이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최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저 함수는 지수함수니까 점근선이 있었겠지.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이게 x축이었잖아. 그러니까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건 당연한데, 근데 이게 대칭을 이루니까 이쪽에서만 점근선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도 영향을 준 거야.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거야. 지수는 a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는 그 자체가 항상 0보다 크지?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양수인 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가져야 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함수값의 조건도 만족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a부터 b까지 제한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모든 실수입니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를 다 가져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실수 값을 다 갖는데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요놈의 밑넓이라고 하는 게 양쪽이 막혀있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x축과 이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넓이는 1이야. 얘는 1인 거야, 넓이가. 항상 넓이가 1인 거야. 알겠니? 넓이가 1인 거야. 주어진 함수와 얘는 어딘가가 막혀있지 않지만 얘네들의 넓이는 그냥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률 밀도 함수라서. 알겠니?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x는 m에 대해서 대칭. 예를 들어서 여기 n부터 여기까지 어딘가의 이 넓이가 여기가 0.3이래.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 0.2가 되겠지. 왜? 이거 반 잘랐으니까 0.5, 0.5거든. 근데 여기가 0.3이면 이 남아있는 부분은 0.2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전체 부분은 0.8이겠지. 0.5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 특정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확률을 구하는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거나 같은 쪽의 넓이는 0.3하고 0.5가 더해져서 0.8을 확률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자, 다시 전체 넓이가 1이야. 여기 이만큼을 0.3이라고 잡았어. 근데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럼 k보다 작은 쪽의 넓이를 다 구해야 돼. 그럼 여기가 0.5고 얘가 0.3이니까 0.8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알아듣니?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주어져 있는 놈의 이 최대값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최대값을 잘 보시면 이 최대값에 영향을 주는 건 루트 2파이는 이거는 상수야, 상수. 3.14159의 파이. 루트 2파이는 하나의 숫자야. 이 시그마가 뭐야? 이 시그마가 표준편차야. 표준편차. 만약에 표준편차가 커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그마라는 값이 커졌다라고 합시다. 이 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m은 평균, 시그마가 표준편차,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거든. 분산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그마 값이 커졌어. 얘가 커졌어.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지겠지. 이해하는가? 표준편차가 크면 요 최대값이 낮아집니다. 표준편차가 크면 자, 여기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데 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할 거거든. 근데 이 변하는 기준이 뭐냐면 가운데 부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커지고 표준편차가 커지면 낮아진다고.
문제 알겠어. 그거네요. 양극화가 심각해지니까 이게 최고점이 낮은 거고. 그치,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가운데 부분이 많이 표준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 중간층이 많아지는 거고, 표준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중간층이랑 양쪽에 있는 게 퍼지는 거지.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하나는 평균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평균이 달라지면 평균의 값이 작아지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쏠리고, 물론 대칭을 이루는 건 그대로인데 그래프의 위치가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건 평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평균의 값이 이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좌우로 이동하는 건 평균 값에 대한 값을 가지고 위치를 정하는 거야. 그래프의 높낮이가 변하는 건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가운데가 높아지고 표준 편차가 커지면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노란색 박스 안에 106쪽 노란색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은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가운데 모양이 볼록한 종 모양의 곡선입니다. 그 종 모양의 곡선은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고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 함수의 변화는 평균이 변하면 좌우로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준편차가 커지면 가운데 부분이 낮아지고 최대값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최대값이 커지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의 특징들을 보시면 돼요. 자, 정규분포 곡선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이라고 했어. 표준편차하고 분산은 한 몸이니까, 표준편차와 분산은 한 몸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정규분포라고 하는 값은 n이라는 문자를 쓸 거야. 바이오 노미널인가에서 우리 이항분포는 b를 썼지, 그지? 이건 b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고, 얘는 노멀이라고 해서 정규분포는 n으로 시작할 거란 말이지. n이라고 쓰는데 이항분포는 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확률 질량 함수를 정하는데 시행하는 수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필요했지. 정규분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평균과 표준편차와 분산, 요걸 알면 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표현할 때는 평균값과 분산,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제곱을 알면 돼. 그래서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하고 분산을 써서 정규분포의 상태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정규분포 상태는 저 두 가지 값만 알면 요 함수식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평균이 1이면 요 m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고, 표준편차가 예를 들어 4면, 표준편차가 3이면 여기 시그마 자리에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함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 두 가지 값만 알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건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평균과 분산으로 나타내어진 저 정규분포가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m하고 시그마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거잖아.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좌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위로가 뾰족해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모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정규분포를 이런 식으로 평균이 0이 되게 만들고 표준편차를 1이 되게 만들어서 0,1의 제곱이라는 요 정규분포 상태로 얘를 바꿔요. 요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걸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딱 하나의 그래프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지. 평균이 여기가 무조건 0이 되게 만들었어요. 평균이 0이 되게 만들고 표준편차가 1이라서 이 높이도 딱 고정돼 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화라는 작업은 정규분포가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x와 표준화된 이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를 z라 할 때 저 x를 z로 만드는 과정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얘를 바꿔주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평균은 내가 Z라는 문자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야. 확률 변수 Z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그럼 이게 이런 거잖아.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얘는 우리가 평균을 만들 때 시그마분의 2의 X 빼기 M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 평균은 M을 빼면 평균도 M을 빼고 근데 시그마로 나누면 평균도 시그마로 나누는 거라 그랬어. 근데 요 2x가 뭐였지? 2x가 x의 평균이 이게 m이야. m을 x의 평균이 지금 m이라고 잡은 거잖아.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m이라 할 때라고 시작했으니까 m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됐으니까 0이 돼버린 거지. z의 평균은 0으로 맞춰준 거야. 요 과정을 통해서. 알겠어? 시그마분 x 빼기 m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확률 변수 x가 가지고 있는 평균 m을 0으로 바꿔놓은 거야. 알겠니? 모든 어떻게 주어지던 간에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누면 시그마분 x 마이너스 m이라는 표준화를 하면 평균이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알겠어? 어이? 알겠냐고. 기분 나빠. 연필 들어.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 아니야, 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표준화 저렇게 된 건 정해져서 안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딱 언제나 딱 저기 고정된 겁니다. 어떤 게 나오든가.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지?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빼기 m이 있으면 자, 표준 편차는 더하거나 뺀 거에 영향은 안 받지. 이거에 영향은 안 받아. 곱해진 값에 영향만 받아. 그 곱해진 값이 시그마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이게 시그마분의 1 빼기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고 시그마분의 1의 절대값 곱하기 2가 아니라 시그마 x. 근데 시그마 x가 시그마니까 나눠주고 나면 1. z의 표준 편차는 1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z의 표준 편차는 1이야. 응? 이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x가 가지고 있는 평균 m과 x가 가지고 있는 표준 편차 시그마를 0과 1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표준화라고. 왜 표준화를 하냐면 이 표준화를 한 이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사람이 한 건 아니고 이제 슈퍼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0.01 단위로 여기 있잖아. 여기 0이 있으면 0.01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다 구한 거야. 여기 넓이, 그 다음에 넓이, 다 넓이를 구한 거야. 그 넓이를 어떤 식으로 해서 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요 z까지에 대한 이 넓이들을 구해 놓은 걸, 이 넓이를 구해 놓은 걸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책 맨 뒤에 잠깐 볼까요? 136쪽입니다. 개념편 책 맨 뒤에 보면 거기 써져 있는 그 표 자체를 보면 맨 위에 그림 있지? 보여? 맨 위에 그림이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0부터 z 사이의 이 넓이를 다 구해놓은 거야. 거기 안에 0.00부터 3.49까지 0.00부터 3.49까지에 대한 넓이들을 전부 다 구해놓은 거야. 이 넓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이 넓이가 이제 앞으로 0부터 z까지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의 역할을 하는 거지. 구별하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요건 대문자, 요건 소문자.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표준화 변수 z를 기준으로 해서 0부터 z라는 값까지 사이의 이 넓이들을 0.01 단위로 다 구해 놓은 거라고. 맨 마지막에 제일 큰 값 3.49에 대한 값이 얼마야? 0.49
998이지. 야, 0의 이 오른쪽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0.5. 0.5인데 3.49가 되면 0.4998이야. 여기 0부터 3.49, 3.49까지 온 이 부분의 넓이가 0.4998이래.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0.0002지. 만분의 2의 확률이잖아. 그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를 넘어가는 확률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란 얘기야. 응? 적어도 표준화 시켰을 때 3.49를 넘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니까 3.49까지만 니네들이 알면 원하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그만큼만 딱 준 거라고. 알겠나? 자, 읽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원해요. 그 표를 보면서 이야기할까? 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봐. 136쪽에 그 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자, 0부터 Z가 2까지에 대한 이 확률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되지? 표에서 2.00을 찾으시면 되죠. 2.00을 찾아봐. 0.4771이 나오나요? 4772야? 0.4772. 오케이? 0과 2 사이에 있는 것에 대한 넓이가 이만큼이란 얘기야. 또 다른 거 찾아볼까? 0부터 Z가 1.5까지? 1.5면 1.5, 0을 읽어주면 되지. 얼마야? 0.4 4332. 오케이? 지효야 Z가 지효야 1.23 찾아볼래? 1.23 0.3 9 395 3907 3907 이게 되나요? 맞아요? 오케이? 이 찾았어. 자, 이제 묻자. 이거 또 찾아봐야 돼.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에 대한 요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1.2에 대한 값이 나와 있진 않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지? 1.2를 찾으면 되지. 왜? 얘는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럼 1.2를 찾으면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1.2를 찾아봐봐. 1.2 얼마 나와? 0.3849. 맞아?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하고 0부터 Z가 1.2까지에 대한 넓이가 똑같으니까. 알겠어? 알겠냐고? 자, 봐라. 여러분들한테 묻는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Z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 아까 2일 때 0.477이 나왔지?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있는 2 이상의 확률은 이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걸 구하려면 2 이상의 확률을 구하려면 0.5에서 0부터 Z가 2까지에 대한 확률을 빼주면 되지. 이게 0.4772잖아.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갈 확률은 0.0228이라고 답해야 된다고. 알아들어? 만약에 얘가 이제 확률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랍니다. 마이너스 1.5부터 Z가 2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1.5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이라고 하는 걸 그림상에서 보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보면 마이너스 1.5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값을 더해줘야 돼.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얘로 대신할 수 있고 0부터 2까지는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구할 때는 0.4332하고
0.4772를 더해서 0.9104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고. 알겠니? 그지? 이것만으로 0부터 z까지의 값만으로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들도 이게 그려가면서 풀 거야. 이제 정비부호 곡선을 대략 그려놓고 원하는 값이 어디 부분인지를 확인한 다음 어떤 값을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찾아 나갈 거라고. 문제는 예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표준 정비분포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얘로 바꿔줄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해 나갈 거라는 얘기지. 알겠나? 어쩌면 상당히 편리하죠. 훨씬 더 편리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다. 자, 표준화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 알아둬야 돼. 근데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표준화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온 저 숫자들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표준 점수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표준 점수가 이런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점수인 거야. 시그마분의 x 빼기 n 실제로 받은 여러분들의 원점수에서 학생들의 전체 평균을 빼고 걔네들의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면 그럼 하나의 숫자가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숫자를 뭐 100을 기준으로 더한 값이 국어하고 수학이고 50을 기준으로 해서 더한 값이 그게 이제 탐구 과목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한다고. 고정되는 몇 가지 절차가 있긴 한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야, 108쪽에 있는 문제 풀 거야. 108쪽.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자, 우리 108쪽에 있는 거 하고 이제 문제 쭉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집중해서 봐. 별로 어려운 거 없어. 108쪽에 1번.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EX 평균이 8이야. 8, 그 다음 VX가 분산이니까 4를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주면 그러면 이게 정규 분포를 나타낸 거다. 그냥 여기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8,4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니까 표준 편차를 보려고 여기 표현한다라고 하는 정도. 자, 2번에 나와 있는 건 평균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분산이 25니까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자, 2번에 주어져 있는 조건상으로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이 정규 분포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분포 옥선상에서 x는 m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m부터 n 플러스 시그마 x가 m 더하기 시그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a라 하자. 이게 첫 번째 주어진 m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에 대한 확률 값을 a, m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 2 시그마면 이 시그마만큼 더 갈 거니까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가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b라고 하자입니다. b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m부터 n 플러스 시그마, m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 a하고 b로 잡은 거야. 이걸 가지고 1번 뭐 물어보기를 n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x가 m까지 요 넓이를 구하래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정규 분포 곡선도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이 의미하는 건 m부터 여기 n 마이너스 시그마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이쪽에 있는 n 플러스 시그마까지에 대한 넓이하고 똑같은 거지. 따라서 이 부분은 a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이해하는가? 두 번째는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했으니까 주어져 있는 이 값에서 m을 기준으로 해서 m 플러스 시그마가 있을 거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가 a잖아.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0.5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으면 되지. 오케이? 3번에 주어져 있는 건 m 플러스 시그마부터 확률 변수 x가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에 대한 넓이를 구하래.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잖아. 응?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b에서 a를 빼야겠는데 b에서 a를 뺀 값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한 답이 될 거야. 0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에 대한 넓이 b에서 0부터 m까지에 대한 넓이 a를 빼서 답하면 되겠죠. 4번 x가 m 빼기 2 시그마보다 작은 그림상으로 보면 m을 기준으로 해서 m 빼기 2 시그마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라고 준 거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여기까지는 b지. 그럼 결국엔 여기 나와 있는 건 0.5에서 b를 빼주면 이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다. 한번 문제를 풀기 위한 표준 정규 분포의 값들을 오른쪽에서 6가지 값을 줬습니다. 0.5, 1.0, 1.5, 2.0, 2.5, 3.0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한 서너 개의 값을 주고 대부분의 문제가 구성이 될 거예요. 3번에 주어져 있는 정규 분포는 0,1 다시 얘기해서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야.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구해봐라 이런 의미지. Z가 표준 정규 분포의 표준화 변수 Z를 이용해서 얘가 1.5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Z가 3 이하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쭉 물어보고 있습니다. Z가 마이너스 2 이하일 때 이런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그려가면서 풀면 돼. 주어져 있는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1.5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1.5라는 숫자에 대한 정규 분포 값을 구하세요. 0.4332 나왔지? 네. 그러면 0.5에서 0.4332를 빼주면 된다. 0.0668이 답이 될 거야. 0.5 빼기 0.4332를 하면 0.0668이 된다. 3 이하의 값을 구하랍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3을 기준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0.5에다가 3에 해당하는 값 0.4987이라고 나왔나요? 그럼 얘는 0.5 더하기 0.4987을 더하는 거니까 0.9987이라고 하는 확률값을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6번까지 8번까지 다 답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3번은 답이 뭐가 나오나? 3번은 0.028 이 0.5에서 2에 해당하는 건 772 4772를 빼서 0.0228 228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니까 0.5에서 2에 대한 정규분포 값을 빼주면 되지. 0.5부터 0.2면 2에 대한 값에서 0.4772에서 0.191로 빼요 0.1915를 빼면 0.2857 2857 여기 나오는가? 마찬가지지. 요번에 2.5에서 0.4938에서 0.3413 빼요 0.3413을 빼면 0.1525 1525.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 3에 대한 값에서 0.4987 4987에서 0.3413 3413을 빼야 되겠지. 0.1574 0.1574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는 게 얘는 그냥 2배를 하면 됩니다. 2배. 마이너스 1.5와 1.5는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1.5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서 0.4332에 2배를 하면 되죠. 대칭이니까 0.8664라고 답하겠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두 가지 값을 더해야 돼요. 2에 대한 해당하는 값에서 4772에서 0.4987을 더해야 되겠지. 0.9759 0.9759 주어지는 이 값들이 전부 다 1 이하의 숫자들로 답이 표현되는 건 이 넓이가 곧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확률 값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보시면 뭐 지금 아직은 기본적인 문제들이지만 다 확률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속 확률 분포는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건데 그 넓이조차도 표를 읽을 줄 알면 되는 거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4번. 4번에 보면 이제 표준화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이 표준화 변수 Z를 만들기 위해서 확률 변수 X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를 취하면 된다. 시그마로 나누면 된다. 이게 이제 표준화를 나타내는 식인데 정규분포 5,3의 제곱을 표준 정규분포 0,1의 제곱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표준화라는 작업이야. 시그마분의 X 빼기 5라고 하는 시그마가 3이죠. 3을 넣어서 시그마분의 X-5라고 하는 이 관계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표준화라는 작업을 할 거다.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정규분포 마이너스 12,3의 4의 제곱. 얘도 표준화하려면 4분의 x-12 4분의 x-12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정규분포 옥선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보시면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정규분포 옥선이 보여요.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은 평균이 가운데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이 y는 fx고, 여기 나와 있는 얘가 y는 gx래. 주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정규분포 옥선은 평균은 같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fx의 표준 편차가 gx의 표준 편차보다 작겠지. 더 위쪽에 있는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야. 얘가 표준 편차가 더 큰 거고. 알겠니? 자, 1번 기억. 둘의 평균은 같다가 맞죠? x1의 평균이 x2의 평균보다 크다가 아니라 얘는 같아야 됩니다.
1번은 기억은 같다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 니은 x1 fx의 표준편차가 gx의 표준편차보다 작다. 그죠? 이건 맞죠? 니은은 맞습니다. fx의 표준편차가 더 작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간 거야. 가운데가 모여 있는 거고 n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은 같아야 되지. 평균보다 작은 이 두 개의 넓이는 둘 다 0.5가 되거든. 0.5, 0.5로 같아야 됩니다. 맞는 건 니은밖에 없네. x1이 됐던 x2가 됐던 평균보다 크던 평균보다 작던 이 모든 값들은 다 0.5의 확률을 갖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x는 m이라고 하는 평균에 대하여 좌우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전부 다 0.5인 거야. 알겠어? 에이? 다음 페이지 3번으로 넘어갈까요? 3번. 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규 분포 상태.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정규 분포를 주고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데이터, 그 넓이에 대한 값은 표준화된 넓이를 줄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바꿀 때 써야 되는 게 뭐냐면 Z로 얘네들을 바꿔야 되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겠지. 여기에 주어진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들을 바꿀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x를 z로 바꿀 거야. z로 바꾸려면 이 80이라는 숫자를 표준화 시켜야 돼. 80을 이 x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80에서 100을 빼고 얘를 시그마 1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은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표준화된 값으로 바뀌겠지. 맞기?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규분포 곡선을 머리에 떠올려서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0.5에서 그 옆에 표에 주어져 있는 2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으세요. 0.477. 0.4772를 빼서 최종적으로 0.0228이라고 하는 이 확률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지. 알겠나? 아니 이렇게 가는 거야.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걸 표준화 시키시면 됩니다. 표준화. 90에서 100을 빼고 시그마로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 110에서 100을 빼고 10으로 나누면 얘는 1이 됩니다.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0부터 1까지에 대한 이 값을 구해서 나와 있지. 0.4332라고 나와 있나? 4313. 4313, 3413. 네, 3413. 여기 나와 있는 게 3413이니까 3413 곱해서 그 확률 값을 0.6826이라고 구해내면 되겠죠. 표준화 시켜야 돼. 표준화. 85에서 100을 빼고 10으로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95에서 100을 빼서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5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려면 1.5에서 2.5.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0.5가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1.5에 해당하는 값 얼마야? 0.433.
4, 3, 3, 2에서 0.5에 해당하는 값 0.1915. 1915를 빼서 이들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 0.2 3 24 2417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확률. 이렇게 대입만 하면 끝이에요? 네. 진짜. 진짜요. 4번 보세요. 4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줬어. 30,2의 제곱. 자, 이걸 따를 때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확률 값이 k 이상 z x가 35 이하. 그리고 나서 얘가 0.3023일 때 3023일 때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표를 이용하려면 표준화 시켜야지. 주어진 놈은 k 빼기 30 나누기 2 35에 30 빼서 2로 나누면 2.5. 그지? 주어진 값들을 표준화 시켜 다시 정리 잘하면 얘를 마이너스 2.5. 자, 확률의 크기를 잘 보시면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2.5가 있을 텐데 여기 0부터 2.5까지 해당하는 값이 0.4938이야. 지금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거거든. 근데 얘가 0.3423이 되려면 3023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0과 2.5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지? 이 사이에 k 빼기 30이라는 이 값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0.3023이 여기라는 얘기는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1915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지. 오케이? 어떻게 했어? 4938에서 3023을 뺀 거야. 1915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1915라는 값을 갖는 정규분포 Z의 값은 0.5가 된다고. 이 자리가 이게 0.5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야지 0.1915가 되거든.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2분의 k 빼기 30이 0.5여야 하므로 k-30은 1이 될 거고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k 값은 3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5번을 구하라. 5번은 이렇게 나오네.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랑 똑같이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계속. 여기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 이제 바꿔. 어느 대학교의 입학 시험. 또 바꿔. 어느 학교의 뭐 운동 경기에서 뭐 대표를 선발할 때 이 상황만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평균은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 상황만 바뀝니다. 상황만 바뀌어. 아니, 항상 그래, 항상.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글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숫자로 바꾸면, 자, 전체 지원자 5,000명이 있어. 5,000명.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평균이 345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내가 쓴
한 줄은 여기까지가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1번 점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345점이라는 이 점수가 확률 변수 x가 바로 이들이 받은 점수거든. 그 점수 x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 375점 이하 여기는 전체 몇 퍼센트냐라고 물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확률을 구하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표준화 시켜주면 350 빼기 345 5 나누기 10 하면 0.5가 될 거고 375에서 1 빼면 30 30을 10으로 나누면 얘는 3이 되겠지.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은 3에 해당하는 확률 0.4987에서 0.5에 해당하는 1915를 뺄 거야. 1915를 빼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숫자의 값이 0.3072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은 전체를 1로 보고 정한 게 확률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답은 100분율이니까 여기서 100 곱하면 되지. 100을 곱하면 30.72%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알겠나?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은 점수가 365점 이상인 학생 365점 이상인 자는 몇 명이냐 라고 물어봤어. 365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 나는 확률을 구할 거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예를 가지고 확률의 분포 상태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면 표준화 시키겠지. 345 빼면 20, 얘가 2가 될 거고 0.5에서 2에 해당하는 값 0.4772를 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0.028이라는 확률 값을 구했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365점일 확률이 0.028이야. 이 얘기는 전체 인원을 1로 봤을 때 0.028인데 전체 인원이 5,000명이야. 그럼 5,000명 중에서 0.028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곱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114명이야 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된다. 확률과 전체 인원을 곱하면 그 확률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나오는 거지. 0.028이 5,000명 중에서 114명이라는 이 숫자를 소수화시켜서 만분의 228로 바꾼 다음에 0.028로 만든 게 이 확률 값인 거야.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4명을 다시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5,000과 0.028을 곱하면 전체 인원,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이 문제를 거꾸로 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 2번 문제를 거꾸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입사시험을 봤잖아. 그지? 얘네들이 지금 모집 인원이 114명이야. 모집 인원이 114명이야. 그러면 얘는 최소 몇 점을 받아야 되냐라고 거꾸로 묻는 거지. 5,000명 중에서 114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오는 확률이 0.028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Z가 어떤 그 X A라고 할까요? A점 이상이 됐을 때 0.028이 돼야 돼. 그때 이 A를 구했더니 그 값이 2가 된 거야. 근데 이 A가 2라는 것은 X에서 평균 345를 빼고 얘를 10으로 나눈 이 값이 2니까 10을 곱해서 20 만들고 345 넘기면 365점 이상이 돼야 얘는 여기에 입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물을 수 있는 거지. 알겠나?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줄 거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건 다 똑같은데 질문의 대상을 어디서 잡아주느냐의 차이인 거야. 몇 명이 해당되느냐, 몇 점을 넘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의 약간의 그 질문의 방식이 다른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다 똑같다. 6번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6번이 지금 물었던 질문이네. 육 번에 보면 입학 정원이 484명이에요. 응시한 지원자가 2,000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본 시험 점수는 350점을 평균으로 하고 표준 편차가 70점이야. 그럼 이 대학의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데,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의 이런 상황인 거죠. 얘가 A점 이상을 받았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확률이 2,000명 중에서 484등 안에 들어가는 점수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소수로 나타내면 0.242가 돼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1000분의 242, 0.242라는 이 확률 안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주어져 있는 이 값을 표준화시키면 A 빼기 350에 70, 표준화시킨 저 끝값이 0.242라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70분의 A-350이라는 요 자리가 바로 이 0.242의 경계선이 딱 되는 순간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표에 나오는 값은 요 안쪽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값을 알아야 되는 거지. 0.5에서 0.242를 빼면 0.258이 될 거야. 응?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정규분포 표에서 0.258이라는 값을 읽어보면 그 값이 0.7이 되지. 다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끝값이 0.7에 딱 걸려야 되는 거지. A 빼기 350이 49가 될 거고, A는 399라고 하는 값이 될 거야. 결국 얘는 399점 이상을 받아야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399점이 최소 점수가 되겠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확률 분포입니다. 이 확률 분포라는 파트가 지금 우리가 크게 나눴죠. 나눠서 확률 변수에 따라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나눠 놓은 상태야.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확률 분포 독립시행. 독립시행의 상황에서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 B, N, P라고 쓰고 있었고,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는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고 있는 이런 상태지. 자, 분명히 얘네들은 이산 확률 분포고 연속 확률 분포니까 서로 교집합이 없는 서로소인 두 집합인 거야. 완전히.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싶어요. 네.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화 시키고 싶은데, 이 정규 분포화 시키는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이 시행하는 횟수를 충분히 크게 만들었을 때, 시행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정규 분포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 이항 분포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동전 두 개를 얹어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 사건이 4분의 1짜리, 앞면이 한 개, 뒷면이 한 개 나오는 게 2분의 1짜리, 그 다음에
앞면 뒷면이 두 개 나오는 게 4분의 1이 돼요.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나온다고. 내가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0일 때, 1일 때, 2일 때 확률 이렇게 그렸단 말이지. 동전을 3개를 던지잖아? 3개를 던지면 8분의 1, 4분의 3, 4분의 4,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4, 8분의 1이 된다고? 더 던지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동전을 여러 개를, 그러니까 여러 번 던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얘네들의 이 모양들이 끝에 있는 요각들이 결국에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정규분포에 근사해지는 거야. 시행하는, 그러니까 동전 하나 던질 때는 2분의 1, 2분의 1밖에 없다가 두 개 던지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4분의 2, 4분의 1 됐다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됐다가 얘네들이 그 확률 값들을 쭉 끝값들을 연결하게 되면 얘네들의 형태가 결국에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오케이?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다의 기준을 뭐 40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줍니다. 무조건 문제에서 줍니다.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 문제거든. 분명히 문제가. 근데 거기 옆에 정규분포 표가 나와. 그리고 아니면 문제 제일 밑에 이항분포를 주고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알아서 줄 거다. 알겠니? 자,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항분포에서 주어져 있는 건 시행한 횟수와 확률이고 정규분포에서 필요한 건 평균과 표준편차 아니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식이 뭐였어?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할 때 벌써 평균 구하는 방식은 NP로 구할 수 있지. 아 맞아요. 분산 구하는 방법은 PQ.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 알겠나?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큰 수의 법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행하는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항분포의 이산 확률 분포가 시행하는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해서 그 경우들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여러 개로 쪼개게 되면 얘네들은 정규분포에 근사해진다. 이걸 갖다 114쪽에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개념 체크 문제입니다. 114쪽에 1번 보면 100,15 0.5 얘를 가지고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래요. 그럼 평균 구해야지. 100 곱하기 0.5 50 평균은 50이 됐어. 이 이항분포를 가지고 표준편차 분산을 구하면 N, P, Q를 곱하면 얘는 25가 되면서 5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지? 평균 NP, 분산 NPQ. 얘는 비계 이항분포가 450,3분의 1이고 이걸 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들어주면 평균 먼저 구할까? 평균 NP 분산 구하면 150에다가 3분의 2 곱해야 되니까 100되지? 따라서 A 정규분포는 150, 10의 제곱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
문제를 잘 봐. 한 개의 동전을 64회 던질 때 N인 64. 여기 나와 있는 이 이항분포는 64, 동전을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 이분의 앞면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했으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항분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해요. 30번 이상 34회 이하가 나올 이 확률을 구하랍니다. 근데 그냥 구하라고 안 했죠? 얘를 여러분들이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확률이 x가 31 확률부터 시작을 해서 31, 32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구하려면 64, C 30에 2분의 1에 30제곱, 2분의 1에 34제곱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한 다음 더해야 돼. 우리 2에 10제곱 넘어가면 못하잖아. 이거 2에 64제곱을 어떻게 하냐고.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을 구할 때 얘를 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NP 32, NPQ 하면 16 나와서 분산이 16 나온다고. 4의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정규분포를 이용하잖아. 표준화 시키겠지. 마이너스 0.5, 34에서 빼면 0.5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표준화된 이 확률값, 연속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이 값을 가지고 구하면 된다는 거지. 2배에 0부터 0.5까지에 대한 확률값 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0.1915 곱하면 0.3830이라고 하는 이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하여 표준화시키는 값을 이용해서 표준정규분포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구해나가는 이 과정이 정규분포를 이야기하는 것의 마지막 단계야. 근데 얘네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문제에 써있다. 분명히 주어진 건 독립시행의 상황이고 이상확률 분포인데 이항분포인데 문제가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래. 7-1번도 보면 표준정규분포표 이용하라고 돼 있고 7-2번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에 맨 마지막에 정규분포에 대한 결과 하나를 줬지. 그지? 어떻게 풀어도 얘네들은 반드시 이렇게 주어져 있다. 알겠나?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공부해놨고 대단원으로 1, 2, 3단원 중에서 3단원, 중단원 맨 마지막 거 하나 통계적 추정 남아있는 게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10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10장 정도 되는 뒤에 있는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어는 지금 뭐 이 선거철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믿죠.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면 약간은 걔네들이 좀 더 세부적이고 조금 더 정제된, 좀 더 다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결과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여론조사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것 중에서 뭐 오차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 근데 그 말들이 이제 맨 마지막 이 통계적 추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전체에 대해서 일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간단한 소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가 있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집단, 전체 집단이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일부, 그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그러면 전체로부터 이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배울 거고, 이걸 갖다 우리가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근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각 지역별로 나눠야지. 그지? 그 남자와 여자를 나눠야지. 연령대를 나눠야 되지.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나눠야지.
그런 것들을 골고루 나눠서 뭔가를 이야기해야 그것에 대한 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지겠지. 그지? 그런 얘기들을 할 거고. 이 표본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표본으로부터 이 전체가 어떻다. 얘네들을 몇 명을 조사해 놓고서 그럼 전체 집단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응? 전체를 추정할 거야. 얘네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집에 시청률 같은 거 조사할 때 보면 각각의 집에 그 시청률을 조사하는 박스들을 붙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로 설문했거든.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붙여놓고 얘가 채널을 돌리는 게 바로바로 기록이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채널을 돌려서 또 몇 분 동안 봤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뭐 이제 최고의 1분 뭐 이런 거 뽑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얘네들은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려면 그 표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춰서 내가 전체 우리나라의 뭐 유권자들이 한 2천만 명쯤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표본을 조사한 거는 뭐 한 100만 명 조사했어. 그러면 20분의 1밖에 조사를 안 했는데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추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라는 얘기야. 알겠나? 이게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걸 하기 전에 약간 별개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정리하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원래 숙제가 밀리거나 그런 친구들은 항상 배운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거 먼저 하세요. 지금 막 배웠으니까 아직 따끈따끈하잖아. 그때 풀어. 막 다 남아있는 거 해결하고 그리고 앞에 밀려있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다음 주에는 제가 질문을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봤다가 또 누군가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다 같이 봤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념편, 유형편 그리고 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가 지금 1단원에 대한 프린트까지밖에 안 나갔습니다. 2단원에 대한 프린트 나갈 거니까 그것까지 해서 다음 주에는 좀 확률까지에 대한 확률하고 통계 앞부분까지에 대한 걸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그냥 끝냅시다. 토요일에는 몰라요. 토요일이요? 토요일로 나온 적 없죠.